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0년 제2회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여러분들 응원합니다. 오늘은 2019년부터 2020년까지 문제 유형을 좀 이렇게 믹서해가지고 믹서기로 왕 갈아가지고 제가 할 수는 없고 실제로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를 한번 비교하면서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자, 보세요. 1번 문제입니다.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유물은 이게 2019년 1회예요. 검정고시는 1년에 두 번 있으니까 2019년 1회. 자, 1번은 무조건 유물을 물어보거나 아니면 유물을 통해서 그 시대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와요. 그러면 어느 시대의 유물을 물어보냐?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그리고 철기. 이 네 가지의 대표적인 유물 두 개씩은 알아두자. 두 개씩. 두 개씩.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고인돌은 문제 무시하고 보자는 거야. 고인돌은 무슨 시대? 청동기. 가락바퀴는 신석기. 주먹도끼는 구석기. 빗살무늬토끼는 신석기. 그럼 신석기 지금 두 개 나왔어. 2번하고 4번. 그리고 구석기는 주먹도끼. 근데 구석기는 하나만 알아도 돼요. 요거 이상 나온 적이 없어. 그리고 청동기 시대는 고인돌. 그리고 여기에 추가할 게 청동기 시대에는 이렇게 생긴 반달 모양의 돌칼이 있어요. 적어볼게. 반달 돌칼이라고. 그리고 비파형, 중국의 오래된 악기죠. 비파형, 중국 비파처럼 생겼다고 해서 비파형 동검. 자, 여긴 지금 3개 나왔네. 신석기 시대 2개 나왔고. 그러면 이게 유물은 다 나온 거야. 그럼 이게 유물을 찾는 문제가 예전 유형이었다면 지금은 이제 2회로 가면서 어떤 식으로 나오나 보자. 자, 2019년 2회 1번이에요. 다음 유물을 처음 제작했던 시대의 무슨 모습? 그래, 생활 모습, 업그레이드가 됐어. 단순히 유물만 찾는 게 아니라 이제는 1번 문제를 통해서 시대의 생활 모습을 찾는 게 나와. 그러면 유물은 2개 혹은 하나씩 2019년 1회 요 정도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생활 모습 한번 볼까? 구석기 시대의 생활 모습은 자, 일단 주먹도끼는 구석기라는 거 유물을 여러분들이 파악하고 있다면 이거 파악했을 거고, 계급이 발생했다. 계급이 발생했다. 고인돌을 만들었다. 벼농사가 시작됐다. 이거 다 무슨 시대야? 청동기야. 그러면 선생님이 다시 질문합니다. 여기가 주먹도끼가 아니라 고인돌이 주어졌다고 쳐보자. 그러면은 이 세 개가 바로 생활 모습이 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러면 여기에 신석기 시대가 나오면은 어떤 생활 모습이 나올까? 신석기 시대라고 하면 신석기 시대의 생활 모습의 특징. 첫 번째, 사람들이 구석기 시대만 해도 이동을 했는데 이때부터는 무슨 생활을 했다? 그래, 정착 생활을 했다. 이게 가장 큰 특징이고 생활 모습이고, 또 하나는 신석기 혁명이라고 불려지는 역사 용어가 있는데 이때 농경이 시작돼. 인구가 늘어나니까 사냥만으로는 안 된다고. 사냥도 했지만 플러스로 농경도 한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이게 가장 큰 특징이야. 그러면서 농사는 하늘의 영향을 많이 받기 시작하면서 이제 애니미즘이라고 하는 자연물을 숭배하는 신앙 같은 종교가 등장하기 시작해. 신석기 시대부터. 그럼 생활 모습도 구석기 시대는 지금 4번이 답인데 무리를 지어 이동 생활을 했다. 이게 구석기의 가장 큰 특징이네. 이동 생활. 이동 생활. 그리고 수렵이나 먹이를 사냥하는 사냥을 했다. 이게 이제 그 특징이 될 수 있겠어. 오케이? 자, 그러면 2020년 올해 1번을 한번 보자. 기역 시기에 처음으로 제작된 유물은 구석기, 청동기, 철기. 그럼 기역은 뭐겠어? 구석기 다음에 신석기지?
그러면 유무를 물어보는 문제로 지금 나왔잖아. 생활 모습 아니면 선생님 유무를 물어본댔어. 자, 1번, 2번, 3번, 4번 중에서 명도전부터 보자. 명도전. 이게 철기 때 유물이야. 구석기하고 철기는 요것만 기억하세요. 명도전. 그리고 구석기는 주먹도끼. 이게 계속 반복해서 나와. 구석기 때 유물은 요거 하나 나온다는 얘기야. 빗살무늬 토기. 신석기죠? 그리고 거친 무늬 거울. 청동기죠? 근데 이 거울은 얼굴 보는 거울이 아니라 제사장이 가슴에다가 빛을 반사해가지고 자신의 어떤 거룩함을 나타내는 형식의 문제야. 그러면 우리가 2019년 1회에 다음에 해당하는 유물은 고인돌, 가락바퀴, 주먹도끼, 유물 찾는 것. 그 다음에 2019년 2회에는 뭐가 나왔어? 생활 모습을 찾는 거. 그래도 유물은 알아야 되는 거지. 그 다음에 2020년에는 뭐가 나왔어? 그렇지. 다시 유물을 찾는 게 나왔어. 그러니까 자, 1번 유형을 여러분들이 접근하기 위해서는 처음 선생님이 2019년 1회에도 말했지만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까지 유물을 2개 혹은 하나씩은 확실히 기억해 두자.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각 시대의 어떤 생활 모습들 한번 정리를 해 놓자. 그러면 어떻게 나와도 풀 수 있어. 오케이? 자, 그 다음 2번으로 가자. 대화 기억에서 해당하는 나라는 이라고 했어요. 환웅과 웅녀가 결혼해서 단군 왕검을 낳았다. 그래서 단군 왕검이 뭐를 세웠대? 고조선을 세웠대. 고조선.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죠? BC 2333년에 세워졌어. 근데 여기 보니까 동해, 부여, 고구려, 이게 최초의 국가는 고조선인데, 고조선이 세워지기 전에 연맹왕국이라고 하는 왕보다 연맹된 부족 형태의 국가가 우리나라의 북쪽에서부터 부여, 고구려, 그 다음에 함경도 쪽에 옥저, 강원도 쪽에 동해, 그리고 한반도 남쪽에 삼한이라고 하는 나라들이 있었어요. 이걸 이제 풀기 위해서는 각 나라별로 어떤 그 풍속이나 정치적인 특징, 요것도 한 2가지 정도만 정확히 기억해 놓으면 풀 수 있어. 그러면 동해의 2가지 특징은 뭐가 있을까? 첫 번째, 책화라고 하는 게 있어. 이게 부족 간에 경계를 정해놓고 침범하면 소나 말로 배상했던 문화야. 뭐 그런 게 있어. 그리고 하늘에 10월에 제사 드렸던 무천이라는 게 있어. 제천 행사. 10월에. 잠시만.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동해에는 책화하고 무천이 있다. 요거 2개 기억하자.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부여를 본다면, 부여는, 잠깐만요. 자, 부여를 본다면은, 부여는 일단 마가우가 저가 구가라고 하는 가축의 이름을 딴 관직 명칭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다스렸던 게 사출도거든요. 사출도. 그리고 마가나 우가 저가 이런 그 소, 말, 돼지, 개 이런 식의 가축의 이름을 딴 관직 명칭이 있고 이들이 다스리는 지역이 사출도라는 거. 그리고 12월에 영고라고 하는 제천 행사를 드렸다. 이런 특징. 고구려 같은 경우는 서옥제. 네, 사위집을 지어서 거기에서 장성할 때까지 자녀가 태어나고 장성할 때까지 살게 했던 것. 그리고 고구려의 제천 행사는 동맹. 이게 10월에 있었다. 이런 것. 그리고 이제 사만 같은 경우는 사만은 아무래도 남쪽에 있다 보니까 평야가 많아요. 평야가 많아서 제천 행사를 1년에 2번 지냈어요. 계절제라고. 언제? 네. 모내기를 하는 5월하고 10월에. 그리고 청군이라고
이 사람이 다스리는 곳이 소도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알려주는 것은 세상의 권력과 신성한 지역을 다스리는 것이 분리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정리를 하고 이게 무슨 말이 하실 텐데 2019년 2회로 넘어갈게요. 자, 3번 문제입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나라는 이라고 했어요. 10월에 무천 5. 다른 부족의 경계를 침범하는 경우 가축이나 노비로 변상했다. 이게 뭐라고? 체화라고 했어요. 체화. 이런 식의 유형의 문제가 나온다고. 이해되지? 그리고 동해 체크하면 돼. 부여는 여기에 영고라든지 이런 제천행사 마가오가 저가 이런 게 들어가겠지. 사마는 소도 얘기가 들어갈 거고 고구려는 동맹이란 얘기가 들어갈 거고. 2020년을 보자. 여기 봐봐. 다음에 해당하는 국가는 우리 민족 최초의 국가 8조의 법을 운영함이라고 했어. 이거 빠졌다. 볼이. 8조의 법을 운영함 탁자식 고인도를 문화범위로 추정함이라고 했어요. 저희 고조선이죠. 고조선. 이런 식의 문제 유형이 있다. 그리고 부여, 동해, 삼한. 마찬가지로 각 그 나라들을 두 개씩의 특징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으면 1번이나 2번 문제는 풀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유형은 왕들의 업적이 나옵니다. 왕들의 업적. 왕들의 업적. 그 왕들의 업적이 무슨 얘기냐? 자, 다음에 해당하는 고구려의 왕의 업적이에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왕은 아무 때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전성기 왕을 물어봐. 그러면은 전성기 왕을 정리해 놔야 되겠지. 보자. 가장 먼저 4세기 때 근초고 왕이 전성기를 맞이해서 삼국시대 때 이게 백제야. 그리고 5세기 때는 광개토대 왕. 그리고 이어지는 장수왕. 보통 이 두 왕을 합쳐서 고구려 시대의 전성기를 맞이했던 왕으로 봐요. 그리고 가장 늦었지만 6세기 때 진흥왕이 있어. 신라의 진흥왕. 그러면 이 전성기 때 왕의 업적은 기억을 반드시 해놔야 되는 거야. 보자. 남진 정책을 추진했다. 평양으로 수도를 옮겼다. 백제의 수도 한성을 점령했다. 이게 장수왕의 업적이거든. 여기야. 근데 나머지를 보자고. 진흥왕, 근초고왕. 벌써 전성기 왕이 2명 들어갔잖아. 그리고 나머지 문무왕. 문무왕은 삼국 통일을 완수한 왕이에요. 그래서 전성기 왕은 아니지만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은 인상적인 업적이 있는 이런 삼국 통일이라든지 혹은 전성기를 맞이할 수 있게끔 앞에 다리를 낳아줬던 왕들, 이런 왕들 또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기본적으로 삼국시대 때는 전성기 왕의 업적이 기본이야. 이건 기본. 그러면 2019년 과거로 좀 돌아가 보자. 2019년 1회에 어떤 문제가 나왔나 볼까요? 2019년 1회에 자, 6세기 상황을 나타낸 지도. 이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6세기. 신라가 한강 유역을 차지했네요. 그럼 신라의 전성기라는 거죠. 전성기라는 기준은 삼국시대 때 신라를 비롯해서 어떤 나라든지 한강 유역을 차지했던 거거든요. 그러면 소수리 왕의 율령반포, 광개토 대왕의 요동 장악, 진흥왕의 한강 유역 차지, 근초고왕의 고구려 평양성 공격. 몇 번이 되는 거야? 3번이 되는 거지. 이것은 다시 말하면 6세기에 전성기를 맞이했던 왕을 당신은 알고 있느냐를 물어본 문제라는 거야. 이해되지? 그리고 여기 봐봐요. 광개토 대왕의 요동 장악. 이게 업적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 전성기 왕의 업적을 선생님이 알았는데 이걸 다 그러면 정리를 해놔야 됩니까? 정리를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어디를 중심으로 정리를 하냐면 이미 기출문제에 나와 있는 업적. 광개토 대왕은 반드시 문제가 나오면 요동을 장악한 왕이 누구냐 이런 식으로 나올 거라고. 이해되지?
근초고왕이 나왔다 그러면은 업적 중에 뭐가 꼭 들어갈까? 고구려의 평양성 공격을 알고 있는지 물어보는 거야. 그리고 소스림 왕은 율령을 반포한 것을 알고 있는지를 물어봐. 소스림 왕은 전성기 왕은 아닌데 소스림 왕 다음에 왕위를 이어받은 왕이 광개토 대왕이거든. 그러니까 전성기 왕이 있도록 발판이나 디딤돌을 놓은 왕이 소스림 왕이야. 소스림 왕의 업적이 율령 반포, 그리고 오늘날 대학에 해당하는 태학 설립, 이게 대표적인 업적이잖아. 그리고 불교를 수용한 거. 이렇게 정리를 해놓는 거라고. 보통 이 작업이 되어야지 이게 오답 노트를 했다고 볼 수 있는 거야. 단순히 나는 맞았고 틀렸고 그래서 틀렸는데 이거를 해서 틀렸구나로 끝나면 안 되는 거지. 이해되지? 자, 3번으로 넘어가자. 이거는 전에 설명한 건데 다음에서 설명하는 것은 사만의 천군이 다스리는 신성 지역. 다른 지역에서 도망온 자는 누구든 돌려보내지 않았다. 사만, 천군. 요 문제잖아. 아까 동해, 무천, 책화, 연맹 왕국의 문제가 한 문제 들어간다고 했지? 2020년에도 부여, 동해, 사만, 고조선을 물어본 거였지만 이게 나올 수 있다는 거야. 자, 그렇다면 여기는 지금 고조선 문제도 나오고 거기에 연맹왕국을 또 냈으니까 이 부분에서 2번, 3번 두 개가 나왔다는 거지. 그러니까 한 문제는 무조건 나와. 이번에도 마찬가지야. 알겠지? 다음에 설명하는 것은 소도지, 소도. 그럼 아까 사출도는 누가 다스리는데 라고 그랬어? 부여에. 마가, 우가, 저가 라고 하는 가축의 이름을 딴 관직의 명칭을 가진 사람들이 다스리는 곳이 사출도다. 소경은 작은 서울이잖아. 또 통일신라 시대 때 빼놓을 수 없는 왕이 뉴스페이퍼 킹, 신문왕이지. 그리고 담노는 무령왕이야. 백제의 무령왕. 여기는 이제 통일신라. 백제는 무령왕. 자, 이렇게 한번 살펴봤다. 그러면 밑으로 내려가서 고려 거고, 자, 이제 삼국시대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될 시대는 뭐겠어요? 신라가 통일을 하죠, 남쪽은. 그리고 북쪽은 고구려는 망했지만 고구려를 계승한 발해라는 나라가 세워지잖아요. 그 문제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패턴을 봐봐. 선사시대에서 한 문제, 그리고 연맹왕국에서 한 문제 내지 두 문제, 그 다음에 삼국시대에서 왕들의 업적에서 한 문제가 나오는 거야. 자, 그리고 4번으로 간다. 기역에 들어갈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기역에 들어갈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기역은 대조영이 건국하였으며 고구려 계승의식을 내세웠다. 중앙 정치 조직은 당의 삼성 육부를 받아들였으나 그 명칭과 운영 방식은 독자적이었다. 그럼 기역에 들어가는 거. 대조영이 건국했다. 발해잖아요. 근데 여기서 선생님이 제일 강조하는 것은 발해는 어디를 계승했다? 고구려를 계승했다. 이걸 꼭 기억해야 돼. 꼭. 그래서 발해의 문제 중에서 10문제 중에 9문제는 고구려 계승한 나라이라는 것을 알고 있느냐? 이걸 물어봐요. 이걸 물어봐. 기본이에요. 남북국 시대에서는 발해하고 관련된 문제는 고구려를 계승했는지를 물어본다. 그리고 발해도 마찬가지로 가장 전성기를 달렸던 왕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왕이 선왕이야. 선왕. 선왕 때 얼마나 잘 나갔으면 바다 동쪽에 성공한 나라라고 하는 별명을 얻게 되지. 그래서 이게 2번이 답이 되는 거예요. 2번. 그러면 발해하고 관련된 문제 한번 볼까요? 남북국 시대 때 2019년 2회야. 그러니까 올해 1회 말고 작년 2회, 8월달, 작년 8월달. 가에 들어갈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7세기 후반 대조영이 동모산 근처에
도우불정하여 뭘 건국했어? 가에 들어갈 나라가 발해잖아. 자, 여기에서 주는 메시지가 뭐야? 나온 데서 또 나온다는 거야. 시험 문제가. 알겠지? 그래서 남쪽의 신라 그리고 남북국의 형세가 이루어진 북쪽에는 고구려를 계승한 발해. 자, 1번 후삼국을 통일했다. 대마도를 토벌했다. 강화도를 천도했다. 고구려 계승 의식을 표방했다. 그러니까 2019년 이후에는 고구려 계승 의식을 표방한 나라가 발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를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중요하다. 이게 아주 중요하다. 그런데 발해를 계승하지 않았다는 근거를 알고 나면 또 이렇게 치고 들어온 문제가 역으로 여러분들이 정확히 풀어낼 수 있는데, 그것이 당나라의 영향을 받은 중앙 정치 체제죠. 삼성, 육부. 그리고 요것이 물론 이제 발해에 맞게 명칭도 바뀌고 사용되긴 했죠. 그런데 당나라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또 하나는 당나라의 영향을 받은 주작대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주작대로. 이건 이제 궁궐 정문까지 큰 길을 일자로 냈단 말이죠. 이걸 뭐라고 불렀냐면 주작대로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이 고구려 계승을 하지 않고 당나라의 영향을 받은, 계승이라고 안 할게, 영향을 받은 것은 이 두 가지다. 그러니까 이거 두 개는 확실히 아닌 거야. 확실히. 나머지는 만약에 어떤 그 고구려를 계승한 여러 사례들, 뭐 온도를 사용했다든지 공주의 무덤에 그 천장이 보면 모주림 구조로 되어 있다라든지, 그리고 그 외교 문서에 왕을 고려국왕이라는, 고구려의 왕이다라는 표현을 사용했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고구려 계승을 뒷받침해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문제 유형이, 이런 식의 문제 유형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고려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고려로 넘어가기 전에 여기 우리가 아닌 것도 좀 살펴보고 갈 텐데, 보면 발해예가 가장 전성기 때 해동성국으로 불렸다라고 했는데 아닌 것. 자, 4번에 후삼국을 통일하였다. 이거는 이제 왕건이잖아요. 고려 때죠. 그리고 성리학을 도입하였다. 이거는 고려 말, 충렬왕 때. 안양에 의해서. 수원화성을 축조했다는 조선 후기 정조 때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은 이제 그 고려의 문제인데 여기 고려로 넘어가기 전에 2020년 올해 4월달 1회에는 삼국시대의 문제가 이제 왕의 업적을 묻는 문제하고 하나가 더 나왔어요. 사회 제도 측면에서 뭐가 나왔냐면, 고구려 고국천왕 때 농민 몰락 방지를 위해 실시한 봄에 곡식을 빌려주었다가 가을에 추수한 것으로 갚도록 했다. 이게 네 글자로 춘대추납이거든. 춘대추납. 봄에 빌려주고 가을에 내도록 했다. 이게 진대법이에요. 이 정신이 어려운 농민들을 보호해주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빈민을 돕기 위한 정신이 있었다는 거죠. 빈민구율 정신이. 그 진대법은 사회 보장 제도로서 우리나라 역사에서 아주 오래전부터 시행됐다는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 정신이 고려시대 때, 태조 왕건 때는 뭐로? 흑창으로 불려지다가 고려 성종 때는 뭐라고 불렸어? 의로운 창고다. 의창이다. 똑같아요. 방식은 춘대추납. 봄에 빌려주고 가을에 추수. 그 다음에 갚도록 한 것. 빈민구율. 이 정신에서 시행된 것들. 이것도 여러분이 좀 기억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고려 문제로 가볼게요. 2019년 1회의 고려 문제는 어떻게 나왔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다음에서 설명하는 역사서는 역사서 문제가 나왔네요. 고려 때 고려 중기 김부식이 왕명을 받아 편찬한 것,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역사서, 고려 때 백제 신라의 역사를 유교적 합리주의 사관에 따라 기전체로 서술했다. 고려를 대표하는 역사서입니다. 이게 뭡니까? 삼국사기예요. 자, 그러니까 고려시대 때 역사서를 여러분들이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 가장 이제 많이 등장하는 게 삼국사기, 김부식이 쓴 것. 그러면은 1번 칠정사는 언제냐? 이거는 이제 조선시대 때, 세종 때. 한성을 기준으로 한 역법, 달력입니다. 세종 때 만든. 목민심서는 정약용. 그래서 부패한 어떤 관리들이 정치를 제대로 하지 못하자 정약용이 조선 후기 때 쓴 어떤 정치 조언 책이라고 할 수 있죠. 제왕운기는 이승휴가 고려 후기에 쓴 역사 책입니다. 중요도로 따지면 삼국사기가 제일 중요하고요. 이 삼국사기는 유교주의 사관으로 써있다 보니까 뭐 거짓이나 신화 이런 거 잘 넣지 않아요. 그래서 단군 신화 같은 경우가 반영되지 않았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회차의 고려 문제 한번 볼게요. 자, 2019년 지금 2회 문제로 봤군요. 2회 문제. 2019년 2회, 2019년 1회. 자, 2019년 1회에는 고려 문제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읽어볼게요. 5. 다음은 서희와 거란장수 수선영 간의 담판 내용 중 일부이다. 이 담판의 결과로 고려가 획득한 지역은, 자, 거란은 3번 침입이 있었어요. 고려시대 때. 1차 침입은 서희가 막아내죠. 뭐로? 자, 외교로. 그래서 강동 6주를 획득합니다. 그리고 2차 침입은 양규가 막아내요. 시험 문제는 잘 다루지 않아요. 오히려 3차를 기억하세요. 3차 침입은 강감찬 장군이 무슨 대첩? 자, 기주 대첩으로 막아냅니다. 그래서 고려시대 때 거란은 3번 쳐들어와요. 그것을 각 회차별로 어떻게 막아냈는지를 알고 있는지를 물어본 문제다. 그러니까 담판 내용 중 일부이다. 이 담판의 결과로 고려가 획득한 지역은 강동 6주가 되겠죠. 나머지 볼게요. 나머지 처인성은 몽골 침략 때 용인 지금 처인구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김윤우라고 하는 승려가 주민들과 함께 적장 살레탑을 죽이고 승리를 했단 말이죠. 이때 당시 이제 고려 조정은 강화도로 도망 간 거죠. 그리고 나서 김윤우가 이 침략을 막아냈다는 거예요. 처인성에서. 대단하죠. 주민들과 함께. 그 다음에 사군 육진이라고 하는 것은 조선시대 때 세종이 김종서와 최윤덕 이 두 장군을 보내서 그 북방 지역을 개척합니다. 지도로 보면 이곳하고 압록강하고 두만강 유역, 여기에 사군, 여기는 육진 이렇게 개척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남쪽의 주민들을 이사시키죠. 그래서 그 정책을 3인 정책이라고 합니다. 네. 개척만 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거기에 사람이 살아야 되니까. 동북구성은요, 고려 때 여진족의 침입이 있었는데 이걸 막기 위해서 윤관이
별무반을 편성해서 여진족을 무찌르고 그 지역에 9개의 성을 쌓습니다. 그게 동북구성이에요. 그래서 고려에 만약에 침략에 관련된 문제가 나온다라고 하면 서희나 강감찬 또는 윤관 이 세 분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올해도. 자, 그리고 이제 고려시대 때 이게 문제 중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2019년 1회 때 토지제도가 나왔어요. 토지제도 봅시다. 권문세족이 다음에 설명할 토지제도는 권문세족의 불법 토지 소유로 국가재정이 악화됐다. 권문세족의 토지를 몰수하여 관리들에게 지급했고 신진 4대부의 경제적 기반을 확립했다. 그러니까 신진 4대부가 새롭게 등장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도 이 권문세족의 불법 그 토지 대농장 소유라든지 또 부정부패 이것을 비판하면서 등장했단 말이죠. 그리고 결국 이들이 조선을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신진사대부의 경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추진된 법이 과전법입니다. 과전법. 그러면 토지제도 노급은 이건 이제 신라시대 때 귀족들에게 단순히 마을의 어떤 그 땅에서 세금만 거두어 드리는 게 아니라 그 지역의 노동력까지 귀족들에게 세금을 거두어 드릴 수 있는 수조권 플러스 뭐까지? 노동력까지를 얻게 했던 제도. 귀족의 입장에서는 되게 좋죠. 그래서 이걸 언제 없애버려요? 신문왕 때 노급을 혁파하죠. 그리고 관료전을 지급합니다. 이거는 이제 뉴스페이퍼 킹 통일신라시대 때 왕권 강화의 측면에서 노급을 없앴다는 건 귀족의 어떤 경제 기반을 약화시켰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건 신라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전도 신라시대 때 성덕왕 때 일반 백성에게 지급됐던 토지가 되겠습니다. 역분전은 고려 태조 때 왕건이 고려를 세우는 역할에 따라서 의미를 부여해서 나누어졌던 토지가 역분전입니다. 자, 그래서 고려시대 때의 문제를 보니까 지금 여기는 고려의 침략이 나왔고 1회 때 또 하나는 뭐가 나왔냐? 네. 그 권문세족을 비판하면서 신진사대부가 경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과전법을 실시된 부분이 나왔어요. 자, 그리고 기역에 해당하는 인물은 이어서 7번 같이 보고 다른 회차도 살펴볼게요. 고려시대 문제가 어떻게 출제됐는지. 자, 기역은 서경으로 천도할 것을 건의하고 왕을 황제로 칭하고 금을 정벌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게 누굽니까? 묘청이잖아요. 묘청. 복심은 누구예요? 복신. 복신은 이제 백제가 멸망되고 나서 백제를 다시 부흥시키기 위해서 부흥운동을 했는데 이게 이제 실패하게 됐죠. 장보고는 신라 말기에 해상 세력으로서 완도에 청해진을 만들어서 해적을 소탕하죠. 정중부는 고려 때 문신들이 무신을 차별해서 정변을 일으켰습니다. 이른바 무신정변이죠. 1170년에. 자, 그래서 고려는 한 3문제 정도가 출제되는 것 같아요. 혹은 3문제에서 4문제 정도. 그러면 여기는 지금 대외관계 문제가 하나 나왔고 토지제도 경제 문제가 하나 나왔고요. 그리고 그 문벌 귀족 부분 정치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2회차 때는 뭐가 나왔나 볼게요. 2회의 고려 문제는 자 보겠습니다. 가에 해당하는 인물은 가에 해당하는 문화재는 이거는 이제 고려 문제가 아니네요. 근데 한번 볼게요. 역사 유물 카드. 경상북도 경주 통일 신라 시대 때 만들어진 것, 둥근 천장, 불상의 배치 등 높은 수준의 신라인의 수학적 지식이 반영되어 있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이건 이제 상식이다, 상식. 석굴암. 장군초군. 고구려. 칠지도는 백제? 그럼 이건 뭐겠어요? 통일신라 나왔으니까 임신서기성은 신라. 이건 문화재에서도 나왔고요.
고려의 문제는 역사서가 나왔네요. 김부식의 역사서. 그리고 가에 해당하는 경제 부분은 뭐가 나왔느냐? 자, 고려 전기에는 대외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대요. 이 시기에 예성강 하구의 뭐는 여러 나라 상인들이 드나드는 국제 무역항으로 번성하였다. 이들을 통해 고려가 서방 세계에 알려지게 되었다. 이게 뭐예요? 여기가 예성강 하구 병난도죠. 경제 문제에서는 국제무역항, 고려시대 때 국제무역항 병난도를 알고 있는지를 물어봤습니다. 여기를 통해서 이제 서방세계까지 고래라고 하는 이름이 알려지게 됐다라는 의미도 있죠. 정답은 1번이네요. 그리고 기벌포하고 매소성은 나당 전쟁이 벌어졌던, 매소성은 육지고요. 기벌포는 바다죠. 해안. 그래서 여기에서 전투가 일어나게 되면서 이제 삼국 통일이 되게 되는 거죠. 청해진 완도고요. 완도고. 그래서 경제 부분은 2019년 2회 때는 역사책 문제 하나, 그리고 경제에서 국제 무역항을 묻는 문제 하나. 경제 파트가 나온 거고, 문화 파트의 역사책, 경제 파트에는 국제무역항 병난도, 그리고 정치 부분에서는 광종을 물어봤어요. 광종. 선생님이 고려시대 때 기억해야 될 4명의 왕, 포킹, 발음 조심해야 됩니다. fo는 F-O-U-R이에요. 4명의 왕을 꼭 기억하시라.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왕이 광종이에요. 광종의 업적은 노비안검법과 또 뭐 있다고 그랬어요? 네, 과거제 시행. 그럼 노비안검법과 과거제를 시행한 이유는 뭡니까? 뭘 강화하기 위해서? 왕의 힘을 강화하기 위해서. 나머지 볼게요. 교정도감 설치는 언제입니까? 최충원, 무신직공기 때죠. 그리고 수원 화성 축조는 정조 때. 이건 조선 후기 되겠고요. 독서 산품과를 실시했다는 신라시대 때. 원성왕 때. 실시가 된 건 아니라고 그랬어요. 명확히 따지면 건의만 했지. 근데 이게 골품제가 너무 심했기 때문에 골품제로 인해서 실패하게 되죠. 시행이 안 됐으니까. 자, 그리고 고려는 3문제, 4문제, 2019년에는 경제문제, 정치문제, 역사책 문제를 물어봤고 2020년은 뭐가 나왔나 보자. 고려 때. 보자. 자, 기억에 들어갈 인물은 서경천도 운동으로 반란으로 이어지다. 고려에 누구는 풍수지리서를 내세워 서경으로 도읍을 옮길 것과 칭제 건원, 금국정보를 주장했대. 그러나 자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서경에서 반란을 일으켰다. 이게 누구야? 묘청이잖아. 묘청. 그럼 들어갈 인물은 묘청. 여기서는 이제 그 귀족들의 어떤 다툼, 문벌 귀족들의 다툼. 그래서 이자겸의 난하고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 있는데 이거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을 물어본 거네요. 풍수지리서를 내세웠다는 거. 자, 담징은요. 고구려 때 호류사의 금당벽화를 그렸잖아요. 아니고 이익은 실학자잖아요. 조선 후기 실학자. 그래서 농지 개혁과 관련해서 한전론이라고 하는 것을 주장했다. 이거 왜 세부적으로 설명하냐면 선생님이 오답이 아닌 것도 주목해야 된다고 그랬어. 다음은 이게 문제화 되는 거야. 그래서 좀 꼼꼼하게 봐놔야 돼. 이황은 조선의 어떤 성리학 발달에 기여한 인물이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심성을 중요시했고 이분의 어떤 성리학을 집대성한 책이 뭐예요? 성악 10도. 너무 어려우니까 이거 도가 그림 도자거든. 그림으로 10가지 또 원리를 표현한 거고 주자서저료 이런 책이 있어. 그리고 일본에도 영향을 줘가지고 일본 성리학 발달에도 기여했죠. 조선 초기 때 이황이라고 하는 분들 기억하자. 자, 정치 문제는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을 물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왔던 거는
2020년에는 자, 토지제도 나왔네요. 여기도. 다음의 설명에 해당하는 제도는 고려 때 직위를 18등급으로 나누어 관직 복무와 직역의 대가로 공무를 수취할 수 있는 전지, 땔감을 얻을 수 있는 시지. 그래서 앞 글자를 따서 전식과라고 하는 고려시대 때의 어떤 토지제도가 마련되게 됐죠. 그러면은 2번이 답이 됐죠. 노급은 뭐라고 그랬어요? 신라시대 때 라고 했죠. 이거 신라시대 때 귀족에게 수조권 플러스 노동력까지를 다 운영할 수 있는 제도, 신문왕 때 폐지된다. 이게 그대로 선지에 나왔잖아. 언제 나왔어? 1회 때 2019년 1회 보면 여기 노급 나오죠. 신라 귀족 수조권 노동력. 그러니까 이게 선지만 정확히 분석해도 문제 푸는데 도움이 된다는 거야. 그 다음에 독서상품과는 원성왕 때. 근데 이거는 시행되지 않았고 제한만 했다. 유교경전을 잘 읽은 사람을 관리로 등용하자고 건의한 건데 골프 문제 때문에 시행이 안 돼. 관수관급제는 조선 성종 때. 어떤 과전법상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관리들에게 거두어들일 수 있는 권리를 줬는데 아니고 이거는 관이 거두고 관이 준다는 거야. 그래서 관수관급제라고 불러요. 여기서 하나 수정할 게 선생님 생각났다. 정전 아까 어디 갔지? 정전? 정전 성도가 맞구나. 자, 그 다음에 조선으로 가볼까? 조선은 어떤 문제가 나오나? 보통 이제 고려시대 때는 세 문제, 네 문제, 조선도 세 문제, 네 문제 정도가 나와요. 봅시다. 기역과 니은에 해당하는 것은 조선시대 사림은 여러 차례의 사화로 많은 피해를 입었음에도 지방의 교육기관과 자치규약을 바탕으로 꾸준히 세력을 키워나갔다. 이게 네 번의 사화라는 것 자체가 사림이 뭘 당한 겁니까? 이게 재앙화자인데 사림이 재앙을 몇 번? 네 번이나 당해. 그래서 이게 4대 사화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사림이 화를 당했는데 사림이 이겨. 왜 이길 수 있었느냐? 두 가지 때문에 그래요. 하나는 교육기관. 끊임없이 후진을 양성할 수 있었던 시스템. 그게 뭡니까? 서원이에요. 또 하나는 여론이죠. 지역의 여론, 사림들의 여론을 주장했던 향약이라고 하는 것. 어느 교과서를 보더라도 붕당 선조 때부터 이 사림들이 당을 만들어서 정치를 합니다. 근데 이 붕당 정치가 시작되는데 이때 이제 서원하고 향약을 바탕으로 정치의 주도권을 장악했다라는 설명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예요. 이거 자체가 문제로 나왔잖아요. 서원과 향약. 조선시대 때 정치사는 이 사림들과 관련된 문제 많이 나오거든요. 자, 그리고 또 조선 문제를 다 보고 다음 회차 때도 뭐가 나왔나 볼게요. 9번. 다음에 설명하는 예술품은 흰 바탕에 푸른 색깔로 그림을 그려 넣었다. 조선 후기에 문방구와 생활용품 등으로도 많이 제작되었다. 이게 청화백자거든. 자, 이거 선생님 확실히 정리해 둘게. 고려 시대 때 유명했던 건 청자잖아요. 근데 이 청자의 느낌이 조선 시대 때도 이어져. 근데 조선은 선비를 상징하는 색깔이 하얀색이거든. 그러니까 하얀색이면 백자잖아요. 처음에는 조선 시대 때 처음에는 분청삭이라고 하는 청자의 느낌이 남아있는 아직 백자가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이제 중기 정도 되면 온전히 어떤 선비를 나타내는 백자가 등장해. 그리고 조선 후기 때는 백자가 하얀색인데 하얀색인 걸로 좋은데 이게 사람이 좀 무늬도 넣고 싶고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청색으로 뭔가 그림을 그려 넣은 거야. 백자 표면에. 이건 후기 때. 전기, 중기, 후기. 조선시대 때
이 도자기가 어떻게 바뀌는지 이거 꼭 정리해 놓으세요. 이거 많이 헷갈리거든요. 이걸 탁 물어봤어. 청아백자를. 그치? 그러니까 백자가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업그레이드 된 게 청아백자인데 처음부터 청자만 기억하고 백자를 끌고 들어오면 안 된다고. 조선 전기 때는.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예, 청아백자를 기억하시고요. 분청사기가 조선 전기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전칠기는 조개나 이런 거를 잘게 부셔가지고 본드 같은 걸로 접착을 해서 그 장롱이나 이런 데다가 넣는 거예요. 나전칠기가. 요거는 이제 강화도에서 많이 유행했고요. 고려 때도 있었고 뭐 조선 때도 이어지기도 합니다. 상감청자는 고려 때죠. 고려 때. 고려 때도 처음에는 순수 청자였다가 그 다음에 이제 상감법이 등용되면서 청자에서 업그레이드 된 거예요. 백자도 마찬가지죠. 먼저 백자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업그레이드해서 청화백자. 고려시대 때도 청자가 순청자가 먼저 나오고 업그레이드 돼서 상감법이 이게 아마 11세기 정도부터 등장할 겁니다. 상감법이. 자, 문화 문제. 정치 문제는 살인, 문화 문제는 도자기. 그리고 조선 후기 때 실학자들. 실학자는 조선 후기에 성리학에 대한 어떤 한계를 인식하고 나오는 그 학자들이에요. 공통적인 것. 크게 실학자들이 내세웠던 거는 농업 중심의 개혁, 그리고 상업 중심의 개혁 두 가지 갈래예요. 여기 나오는 유영현의 근전론, 이익의 한전론, 정약용의 여전론. 이 전자가 다 밭전자거든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 땅을 의미해, 땅. 그러니까 토지 개혁. 토지는 뭐하고 관련됐어요? 농사랑 관련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농사를 좀 지급해서 안정적으로 농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위한 여러 가지 개혁 방안이에요. 그러니까 신분제 폐지, 토지제도의 개혁, 상업활동의 자유, 화폐 사용의 활성화. 2번이 되는 거죠. 토지제도의 개혁. 그러니까 조선 후기의 어떤 실학의 문제. 그러니까 도자기 문화 재해가 하나 나온 거고 조선 후기의 어떤 학풍, 실학적인 실학자들의 개혁의 방향을 알고 있는지를 물어봤네요. 자, 그리고 계속 조선 문제네요. 꽤 많이 나오네. 자, 보자. 11번. 다음 문서의 발급으로 인해 증가된 조선의 신분 계층은 자, 공명첩이 있습니다. 공명첩. 상민, 양반, 중인, 천민. 다음 문서의 발급으로 인해 증가된 조선의 신분 계층은 공명첩이 뭐예요? 공이 비어 있다라는 거거든요. 한자로. 이 빌공자인데 뭐가 비어 있냐? 이름을 왜 비웠어요? 네. 팔아가지고 이름을 쓰고 주면 못 팔잖아. 그러니까 이게 임명장인데 이름을 비워놓고 팔아가지고 뭐 만들어주는 거야? 양반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조선시대 때 신분제가 처음에는 양반이 적었다가 나중에는 양반이 제일 많아져요. 양반이 증가했다는 거죠. 그래서 너도 나도 다 양반인 거죠. 돌 던져서 맞으면 양반이에요. 그리고 요즘에도 운전하다가 운전 똑바로 못하면 운전 어떻게 하는 거야? 이 양반아 라고 얘기하잖아요. 양반의 가치가 많이 떨어진 거죠. 다 양반이잖아. 양반 아닌 사람이 없지. 그게 조선 후기 때 이런 합법적인 공명첩이나 납속책 이런 것도 다 양반이 되기 위해서 정부가 어떤 재정을 확충하고 양반을 만들어줬던 부분. 그러니까 신분제가 요동하고 변동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사회 문제가 하나 나왔네요. 여기는 문화 문제 두 문제, 사회 문제 하나, 그리고 위에는 정치 문제 하나. 자, 다음에 설명하는 지도는 김종호가 제작했대요. 벌써 팍 떠오르는 사람 있을 거예요. 나무 판을 22개로 분철로 접어가지고 찍어서 만든 거지. 주요 시설물에 기호를 사용했다. 도로는 심리마다 점을 찍어서 표시했다. 이거 이제 지도의 하단에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돼서 이런 기호로 나타나는 건 뭐예요? 학교지. 대동의 지도 때 이걸 썼다는 게 아니라 이런 기호를 사용하고 이걸 설명한 것이 법례라고 해. 이걸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김정우의 무슨 지도에? 대동여 지도에.
여기는 이제 문화 문제가 나온 거네요. 문화 문제가. 그리고 이중환의 택리지. 요거는 조선 후기 때 지리서예요. 인문 지리서. 그리고 팔도도 동국지도는 조선 초기 때 동국지도도 조선 초기 때 지도입니다. 지도. 자, 그러면 이게 문화 문제가 몇 문제 나온 거야? 하나, 둘, 세 개가 나왔네. 여기는 실학 문제, 도자기 문제, 그리고 지도 문제. 그 다음에 정치 문제로는 사림이 나왔고,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는 이제 13번. 이때부터는 이제 조선 후기 말에 세도 정치가 나온 건데, 세도 정치. 여기는 이제 근대로 이어지는 거니까, 일단, 자, 그래서 조선의 정치 문제 하나, 문화재가 3개. 문화재 꼼꼼하게 정리해놔야 되겠다. 그리고 사회 문제, 양반이 어떻게 증가했는지. 2회차 때는 뭐가 나왔나 보자. 자,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임진왜란 이후에 나타난 변화에 대해 말해볼까요? 라고 했어. 일본에서는 에도막부가 성립되었어. 서희와 단판으로 강동육지를 획득했어. 최윤덕과 김종서가 사군과 육진을 개척했어. 중국에서 원이 멸망하고 명이 건국됐어요. 임진왜란의 영향을 물어봤어요. 임진왜란이 일본에서는 새로운 정치 세력을 등장시켜요. 에도막부가 성립됐죠. 이게 이제 도쿠가와 이에야스. 쉽진 않은데 그냥 일본에서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시대가 끝나고, 왜 죽어서 임진왜란이 끝난 거거든요. 우리가 잘 막아내기도 했고, 그리고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에도에다가 이제 막부를 세웠죠. 막부는 칼잡이들, 무신, 우리나라로 치면 무신 같은 세력들이에요. 그 다음에 2번 서희의 단판 강동육지 획득. 이게 이제 고려 때 대외 관계에서 거란이 우리를 3번 침입했는데 1차 침입 때 막아냈던 이야기고, 최윤덕, 김종서, 사군유진 개척. 이건 언제예요? 고려 때. 이거는 조선 때 세종이 했다. 중국에서 원이 멸망하고 명이 건국됐다. 이거는 이제 고려에서 조선으로 넘어갈 때, 그때 이제 국제 정세가 원이 쇠약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명이 건국하게 됐죠. 이런 시대적인 분위기. 그래서 당시의 국제 관계를 알고 있느냐라는 문제였습니다. 이것도 정치 문제로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2회 10번, 2019년 2회 10번을 보시죠. 가에 해당하는 인물은 조선시대 중종은 훈구 세력을 견제하고자 누구를 비롯한 사림을 등용하였다. 중종이네요. 현량과 실시, 공납제 개혁 요구, 부당하게 공신이 된 훈구 세력은 공은 삭제 해야 된다고 주장. 그러면 이 정도 나왔으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개념 정리가 됐으면 이 인물이 조광조라고 하는 것을 떠올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훈구하고 갈등을 빚었던 것은 사림이거든요. 사림. 그래서 비판하니까 훈구가 4번 화를 입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무오사와, 갑자사와, 기묘사와, 을사사와 이렇게 돼요. 근데 이제 중종 때 일어났던 게 기묘사화입니다. 여기에 이제 조광조가 연루가 돼요. 왜? 조광조가 가짜 공우는 삭제해야 된다. 훈구에게 직격탄을 날렸거든요. 훈구가 좋아할 리가 없죠. 그래서 스스로 왕이 되려고 저런다 라고 모함을 해가지고 죽여버리죠. 조광조. 이것도 훈구하고 살인 문제가 또 나온 거예요. 정치 문제가 임진왜란의 영향, 그리고 조광조 살인의 문제, 이게 나온 거고, 조선 태종이 실시한 정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고려 때는 선생님이 4명의 왕, 4킹이 있다고 그랬어요. 발음 조심하고. 조선 때는 7킹이 있어요. 7킹. 누가 있어? 태조, 이성계, 그리고 태종, 세종, 세조, 하나, 둘, 셋, 넷, 성종, 영조, 정조. 물론 뭐 광해군도 있고 숙종도 있는데 왕의 어떤 업적이나 정책을 물어볼 때는 이 7명의 왕이 돌아가면서 나오더라고. 여기는 지금 태종이 나온 거야. 여기 있지? 3대. 태종의 정책. 그러니까 이 정책을, 태종의 정책은 선생님 세븐킹이라고 명명한 왕은 꼭 나오니까 정리를 해두라는 거지. 호패법 실시. 오늘날 주민등록증이잖아. 어디서 태어났는지, 고향은 어딘지. 훈민정음 창제. 이건 세종이잖아요. 척합이 건립. 요거는 이제 개화기 때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추진했던 흥선 대원군이 되겠지. 육조 직계제는 이것도 태종이 되겠죠. 그러면 기억하고 리을이 되겠네요. 이렇게 분류될 수 있겠죠. 지금 보면 정치 문제가 하나, 둘, 세 개, 왕의 업적까지. 2019년 이외에는 정치 문제가 많이 나왔다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12번 가해에 해당하는 것은, 가해에 대해 알려주세요. 한번 볼까요? 공납의 폐단. 극복하고 국가재정을 보충하고자 광해군 때 경기도에서 처음 실시된 제도입니다. 그동안 집집마다 토산물을 부과하던 곡물 납부 방식을 바꾸어 토지 결수를 기준으로 미곡, 면포, 동전 등으로 납부하게 하였습니다. 이게 이제 뭐냐? 대동법입니다. 대동법. 조선 후기 때 세금 내는 제도, 이게 이제 세제 개편이라고 하거든. 여기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정리해 둬야 될 게 영정법, 대동법, 그리고 균역법. 이 세 개가 돌아가면서 나와요.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번에 또 나온다. 이때 2019년 2회 때 대동법 물어봤어. 공납의 폐단을 극복하고자. 그러니까 지금 정치 문제 세 문제 물어봤고, 경제 문제에서는 대동법을 물어봤다고. 대동법. 대동법이 뭡니까? 공납의 폐단. 공납이 뭐냐? 공납은 각 지역의 특산물을 세금으로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수박이 유명한 지역은 수박 내는 거고, 배가 유명한 데는 배를 내는 거고, 과일. 근데 이제 이게 우리 지역에서 최상품을 준다고 해도 그걸 검사하는 관리가 통과를 시켜줘야 되는데 이걸 막았단 말이에요. 그걸 내려고 하는데 못 내게끔 납부를 방해했다. 이게 방납의 폐단이 너무 심해지니까 여기에서 이제 문제의식을 갖고 여러 주장들이 나오다가 그럼 아예 쌀로 걷자. 1결당 12두를 걷자. 그렇게 해서 시행돼요. 광해군 때 처음 시행됐는데 이게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데는 100년의 시간이 걸려요. 왜? 여기서는 그래도 특산물을 집집마다 집에다가 부여를 했다면 여기에는 이제 땅을 가지고 있는 지주에게 부여한 거예요. 요즘에도 부동산 때문에 난리잖아요. 이게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세금을 내게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 100년 걸려, 100년. 전국적으로 시행되는데 이게 대동법이에요. 그렇게 해서 일단 걷어가지고 그걸 누구한테 주냐? 공인한테. 그럼 이 공인이 수박사로 가는 거야. 고창을 가던 배사로 나주를 가던 근데 성안 배도 유명하다네? 2개 다 먹어보고 맛있는 데 선정하는 거죠. 정부하고 거래를 했을 때 장점은 돈이 확실히 들어온다는 거잖아요. 떼일 리가 없죠. 그래서 이 공인의 활동으로 상품, 화폐, 경제가 발달하게 된다. 라고 하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경제 문제 2개, 정치 문제 3개. 그래서 하나, 둘, 셋. 정치 문제 3개, 지금 경제 문제 하나, 4문제네요. 다음 페이지 잠깐 보고 강화도주하고 근대니까 여기서는 지금 4개가 나왔어요. 2회에서는 4개가 나왔단 말이죠.
다시 정리하면 임진왜란 이후의 역량. 이거는 이제 대외 관계 문제로도 풀 수 있는데 정치로 넣어볼게요. 그리고 살인, 훈구하고 살인의 대립. 이건 1회 때도 나왔잖아. 그 다음에 왕의 업적, 세븐킹 중에 태종의 업적을 물어본 것. 그리고 경제에서는 조선 후기의 세제 개편, 영정법, 대동법, 균형법 중에서 뭐가 나온 거야? 대동법이 나온 거라고. 그러면 2020년 올해 보자. 올해는 조선시대 때 뭐가 나왔냐? 자, 우선 이거 고려시대 때 신분 문제도 문제 안 했구나. 기역의 신분에 해당하는 것은 귀족, 양민, 천민 사이에는 중인이 있어요. 중인은 고려 때 새롭게 등장한 계층으로 주로 지배기구, 말단, 행정, 실무를 담당했다. 아닌 것. 이거는 바로 구분해야지. 천민이잖아요. 고려시대 때 신분제도 문제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조선이라고 할 수 있네요. 10번을 보시죠.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 보세요. 세븐킹 중에 이번에는 세종이 나온 거잖아요. 다시 한번 정리할게. 세븐킹 누구누구 정리한다고? 자, 태조, 이성계, 태종, 그 다음에 세종, 그리고 성종, 잠깐만요. 세조, 성종, 영조, 정조. 이 왕의 업적은 돌아가면서 나온다고. 아까 태종 나왔지? 지금 세종 나온 거야. 세종의 정책. 이번에는 뭐가 나올까? 뭔지 모르지만 여기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정리해 놓으세요. 지편전 설치, 의정부 서서의 운영, 훈민정음 창제, 칠청산 편찬, 대마도 정벌, 사군 육진 설치. 누구로 보내서? 최윤덕, 또 김종서 여러분들 보내서. 강동육주 획득은 언제입니까? 고려 때잖아요. 누구? 서희 단판 외교로 거란의 1차 침입을 막아낸 서희. 동북구성은요, 여진족 침입 때 누가 막아냈어? 윤관이. 뭘 만들어서? 별무반을 만들어서. 그 다음에 천리장성. 천리장성은 고구려 때도 있었고요, 고려 때도 있었어요. 근데 두 나라의 차이는요, 고구려 때는 지도로 제가 그려드릴게요. 이렇게 길게 세로로 쌓은 게 고구려 때 천리장성이에요. 연개소문 때 쌌죠. 그 다음에 고려시대 때는요, 고려시대 천리장성은 거란의 3차 침입까지 끝나고 나서 북쪽에서 침입하는 걸 막아야 되니까 쌓은 성이 천리장성입니다. 그러니까 요 고려 때 천리장성과 고구려 때 천리장성은 고려 때는 가로로 고구려 때는 세로로. 그러니까 이쪽에서 넘어오는 거를 막아야 되니까 중국 쪽에서 이런 차이가 있다. 자, 여하튼 돌아오면 정치 문제. 지금 조선시대 때 올해 1회에는 세종의 업적을 물어보는 문제 나왔다. 이거 누누이 강조했습니다. 이번에 또 나와요. 근데 자, 1번, 2번, 3번. 2번, 3번이 나란히 나왔고, 그 다음에는 뭐 세조가 나오든 성종이 나오든 영조가 나오든 정조가 나오든 나올 거예요. 자, 11번으로 가죠. 여기는 두 사람의 대화의 내용에 해당하는 민족운동이라고 했어요. 이거는 근대사네. 일단 넘어가고 12번을 보자. 조선 영조 때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제도. 영조 때 군역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실시했대요. 농민들이 납부할 군포를 1년에 한 필로 줄여줬대. 이게 무슨 법이야? 균역법이잖아. 균역법. 이거 돌아가면서 나온다고 했지? 자, 다시 지난 회차 2019년 2회차 때는
대동법이 나왔어요. 대동법. 근데 여기는 균역법이 나왔죠. 균역법. 그러면 영정법이나 이게 나오겠죠. 그리고 호패법은 언제? 태종 때 주민등록증 오늘날로 치면. 그래서 요 세 법이 돌아가면서 나오는데 가장 중요한 건 대동법, 균역법인데 그래도 한번 정리해 놓으세요. 영정법은요. 영정법은 원래 이제 그 세종대왕 때 공법이라는 걸 만들었어. 공법이 뭐냐면 토지의 비옥도에 따라서 6등급으로 나눈 전분 6등법. 그리고 풍년이냐 흉년이냐에 따라서 9등급으로 나눈 연분 9등법. 자, 그랬는데 이게 이제 사람들은 풍년이 와도 세금을 덜 내고 싶으니까 흉년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계속 최저세율만 내니까 아예 이거 고정시켜 버리는 거예요. 최저세율로 1개월당 4두에서 6두로 영원히 고정시키자. 이게 영정법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지금 경제 문제가 나왔다. 정치 문제는 세종에 없죠. 경제 문제는 균역법이 올해 1회는 나왔네요. 자, 이건 막 섞어놨네. 올해 거는. 다음 장에 볼까? 흥선대원군 군대 명칭. 자, 이렇게 해서 전 근대사 조선부터 우리가 언제까지? 선사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분석을 해봤어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분석한 거고.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혹시 질문 있나요? 질문?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이렇게 마치고 그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월요일날 다시 한번 2회차로 근대사하고 현대사가 어떻게 나왔는지 한 번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찝어서 어떤 유형으로 나왔는지 이거 한번 듣고 가면 머릿속에 아주 명확해질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한마디씩 소감.